글로벌 타겟팅 서비스 수억 명의 고객을 향한 도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서버 개발자 박영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아한 타겟팅 서비스 버즈라고 해서 저희가 가장 첫 번째로 우아한 형제들에서 사용하는 타겟팅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아한 버즈라는 서비스가 글로벌 서비스로 확장하면서 저희가 했던 기술적 선택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코드부터 인프라까지 어떤 변경사항들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후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즈라고 하는 시스템은 배민 유저 데이터 시스템의 약자로 배민의 유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타겟팅 시스템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타겟팅이 무엇인지 이해해야겠죠. 타겟팅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저희가 모든 유저에게 항상 동일한 메시지, 똑같은 쿠폰을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어떤 유저들은 나에게 필요 없는 메시지와 쿠폰을 발행을 하다 보니 이를 스팸으로 여길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저희가 적절한 타겟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꼭 필요한 유저에게 꼭 필요한 쿠폰과 메시지를 발행하게 되고, 이는 성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설명드릴 개념은 세그먼트라는 개념인데요. 세그먼트는 타겟팅이 되는 대상 그룹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대 여성, 수원시 거주자이면서 일주 이내에 신한카드를 이용한 사람,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들을 기반으로 이 대상 그룹을 선별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이시는 그림은 저희 버즈에서 실제로 사용 가능한 데이터 고객 속성입니다. 여기에는 나이와 성별과 같은 기본 정보부터 유저의 행동 기반의 데이터도 존재합니다. 최근에 주문을 몇 번을 했는지, 어떤 카테고리를 주문을 했는지와 같은 정보들로 타겟팅을 할 수가 있고요. 구독 여부나 보유한 쿠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세그먼트를 하나 만드는 예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성이면서 20대이고 동대문 엽기 떡볶이를 최근 일주일 내에 주문한 사람이라고 세그먼트를 만든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만들었을 때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고객 수 정보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최근 3개월 내에 어떤 주문 카테고리로 주문을 많이 했는지,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 많이 주문을 하는지, 그리고 찐 목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같이 저희가 가진 수백 개의 속성들로 분포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우측에 있는 분포 영역을 저희가 로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고작 1초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빠르게 조회할 수 있는 이유는 저희가 조금 특별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데이터베이스는 오픈서치라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저희가 오픈서치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픈서치는 빠른 검색과 빠른 집계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픈서치는 유연성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의 고객 속성은 되게 다양한 타입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서치는 스키마 리스 제이슨 타입으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장점이 있습니다. 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가 세그먼트를 만들 때 여러 조건들을 AND, OR, EXCLUDE와 같은 조건들을 결합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오픈서치는 강력한 쿼리 DSL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을 결합해서 쿼리하는 데 있어 장점을 보입니다. 세 번째는 확장성입니다. 오픈서치는 내부적으로 샤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평적 확장이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이로 인해서 저희가 한 고객에 수백 개의 속성을 처리한다라고 했을 때도 여전히 빠른 검색과 빠른 집계를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오픈서치의 데이터가 어떻게 적재되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보시는 것처럼 제이슨 형태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요. 배민 회원 번호라고 해서 저희의 식별자 정보가 있고, 우측에 보이시는 조건들이 실제로 최근 일주 브랜드명, 성별, 나이와 같은 정보들로 저장이 됩니다.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비교 연산을 해서 고객을 타겟팅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수백 개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제이슨 프로퍼티도 수백 개가 존재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 수백 개의 데이터를 어떻게 적재하는지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한 가지 시나리오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먼저 마케터나 기획자가 어떤 고객 생일에 맞춰서 특별한 혜택을 주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데이터 엔지니어는 저 고객 생일이라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회원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한다라고 하면 아파치 에어플로우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루에 한 번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하는 저희가 전사에서 관리하는 저장소로 복제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버즈 플랫폼에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한 번 더 집계를 해서 오픈서치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비로소 생일이라는 데이터를 저희가 UI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데이터와 세그먼트를 만드는 것까지 살펴봤으니 이 세그먼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겠죠. 첫 번째는 푸시 액션입니다. 푸시 액션이라고 하면 저희가 고객에게 쿠폰이나 푸시를 직접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시나리오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면 버즈에서 세그먼트를 만들고 그럼 그 세그먼트에 속한 고객 목록이 있겠죠. 그 고객 목록을 쿠폰 서버나 푸시 서버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럼 쿠폰 서버나 푸시 서버는 그 고객 목록을 한 명씩 순회하면서 쿠폰이나 푸시를 발행해주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풀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개인마다 광고 배너 등을 맞춤형으로 노출하는 방법입니다. 가령 어떤 유저가 배민 앱을 실행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그 유저의 회원 번호가 있겠죠. 그럼 그 회원 번호를 광고 서버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럼 광고 서버는 버즈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 회원이 속한 세그먼트는 뭐야? 라고 물어보게 되고 버즈는 이에 대해 대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얻은 데이터가 예를 들어 1과 2라는 세그먼트라고 가정을 하면 그 1과 2에 해당하는 광고를 광고 서버에서 매핑을 해두고 그 광고를 유저에게 노출하는 방식이 됩니다. 이 풀 퍼스널라이제이션 기능은 저희 초창기 버즈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기능이고 저희가 글로벌 서비스로 확장하면서 새롭게 만든 기능이기 때문에 이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글로벌 서비스가 과연 어떤 규모인가부터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타겟팅 서비스를 우아한 형제들에서는 버즈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글로벌에는 세그멘텀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세그멘텀을 서비스하는 국가를 보여드리면 총 5개의 리전이 존재하고요. 국가로 봤을 때는 70개의 국가가 존재합니다. 보시면 유럽, 아프리카 다양하게 있는데요. 유럽 기준으로 보면 27개의 국가가 존재하고 고객 수가 약 1억 5천만 명 정도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앞서 보여드렸던 타겟팅 API, 그 풀 퍼스널라이제이션 기능을 개발하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살펴봐야겠죠. 첫 번째로 저희가 넘어야 할 기준선들이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는 API 레이턴시입니다. 저희가 요구받은 레이턴시는 95분위 기준으로는 60ms 언더여야 하고 99분위 경우에는 80ms 언더여야 한다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 스케일인데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고객 수가 이미 수억 명에 도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저장소를 활용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처리량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가 풀 퍼스널라이제이션 기능을 개발하려면 고객의 요청마다 트래픽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만 TPS의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은 비용 효율화인데요. 앞서 저희가 설명드린 그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전부 만족하면서도 비용 효율적인 아키텍처를 구성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이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은 사소한 비용 같은 경우엔 낭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엔 사소한 낭비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70개의 국가로 반영이 되다 보면 곱하기 70배가 돼서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첫 번째 했던 결정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 배포를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저희가 중앙 집중화된 배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예시로 말씀드리면 아시아에 저희가 배포를 해두고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 같은 데서 전부 다 아시아로 요청을 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야 개발하는 데 편하겠지만 글로벌 레이턴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리가 먼 국가에서는 레이턴시가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또 아시아 국가에만 배포가 되어 있다 보니 아시아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전 지역에 장애가 전파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럼 정반대의 케이스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70개의 국가에 저희가 전부 다 배포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우수합니다. 하지만 DB를 설치해야 되고 EC2를 설치해야 되고 VPC도 설치해야 되고 모든 비용이 모든 국가에게 반영되므로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배포를 한다거나 저희가 RDB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최악의 경우에 70번씩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저희가 리전 단위로 배포를 하는 것인데요. 저희는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총 4개의 리전에 배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는 유럽으로 트래픽을 전달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는 전 세계 고객에게 그래도 비교적 일관되게 낮은 레이턴시를 제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운영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전 단위로 장애가 격리되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배포할지는 결정이 되었는데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것인가도 결정을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선 먼저 데이터의 규모부터 파악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리전 단위로 배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리전당 고객 수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리전당 평균 약 1억 명의 고객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1억 명의 고객이라고 정리를 했고, 그리고 그럼 몇 개의 세그먼트가 과연 사용될 것인가 또 중요하겠죠. 저희는 조사를 통해서 약 10,000개의 세그먼트가 활용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세그먼트가 몇 명의 고객을 타겟팅하는가 또 중요할 텐데요. 저희는 평균적으로 10% 정도의 고객을 타겟팅한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그럼 이때 한 명의 고객이 몇 개의 세그먼트에 속할 수 있을까를 계산을 해볼 건데요. 이거는 10,000 곱하기 한 명이 세그먼트에 속할 확률이 10%이니까 곱하기 10% 해서 1,000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한 명의 고객이 속한 세그먼트가 1,000개이니까 저희가 총 1억 명의 고객이 존재하고 그럼 1억 곱하기 1,000 해서 총 1,000억 개의 고객과 세그먼트의 관계 데이터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저희가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겠죠. 그럼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 첫 번째 방법은 정규화한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정규화 형태로 저장한다는 것은 고객과 세그먼트의 관계 데이터를 건 바이 건으로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고객 C1이라는 데이터가 여러 개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저장하게 됐을 때 저희는 데이터 모델이 단순하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고객과 세그먼트의 관계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데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막대한 스토리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리전당 약 2에서 5TB까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비정규화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인데요. 앞서 보여드린 것과 달리 고객 C1이 세그먼트 아이디를 목록 형태로 들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저장하게 될 경우에 아무래도 스토리지를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0.8에서 2.4TB로 앞서 보여드린 것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저희가 여러 스레드에서 동시에 이 로우를 조작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가 만약에 장애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 데이터를 복구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설명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할 것인가 후보를 조금 추려봤는데요. 먼저 장점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레디스 클러스터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떠올렸습니다. 레디스 클러스터는 아무래도 매우 빠른 조회 성능을 가지고 있고 솔티드 셋이라는 자료 구조를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비정규화 형태의 데이터 모델을 사용하더라도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 장점을 보입니다.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다이나모DB입니다. 다이나모DB는 완전 관리형에 무한 확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레디스보다는 느리지만 미리세컨 단위의 일관된 성능을 제공한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그리고 PK와 SK 기반의 레인지 쿼리를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규화된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더라도 레인지 서치가 가능해서 조회를 하고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TTL이나 스트림즈 같은 유용한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가 서비스를 확장하거나 기능을 더 디벨롭할 때 유용한 기능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데이터베이스는 카산드라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카산드라 같은 경우에는 잘 관리만 한다면
다이나모DB의 장점을 거의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고, 특히 카산드라만의 장점으로는 쓰기 성능이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비해 압도적으로 뛰어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장점을 살펴봤으니 단점도 살펴봐야겠죠. 단점으로는 레디스 클러스터는 사실상 테라바이트의 단위를 메모리에 올려놓고 처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다이나모DB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쓰기 연산이나 조회 연산마다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쓰기 연산에 많은 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카산드라 같은 경우에는 운영 난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카산드라는 내부적으로 JVM 위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GC 튜닝이라던가 M 테이블, SS 테이블과 같은 정보들을 튜닝하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GC가 일어남에 따라서 레이턴시가 스파이크 치는 현상들도 많이 목격할 수 있다라고 자료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 세 가지를 비교해서 마침내 다이나모DB를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다이나모DB가 가진 단점, 대량 라이트 시에 높은 비용이 발생하고 스토리지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저희의 노력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다이나모DB의 쓰기 비용을 아끼자입니다. 그럼 다이나모DB가 어떤 쓰기 연산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저희의 고객 데이터는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세그먼트에 속한 고객 데이터도 업데이트가 되어야 하겠죠.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어제 삽입된 고객 데이터를 전부 삭제하고 오늘자 고객 데이터를 새로 삽입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비효율적인데요. 왜냐하면 다이나모DB가 쓰기 연산마다 비용을 과금하기 때문에 고객 데이터를 삭제할 때도 비용이 과금되고 새로 삽입할 때도 비용이 과금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세그먼트 CDC라고 하는 변경분만 반영하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세그먼트 스냅샷이라는 걸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세그먼트 스냅샷이라는 거는 특정 세그먼트에 속한 고객 목록을 일자별로 저희가 스냅샷을 만들어 두는 방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제는 C1, C4, C5가 존재를 했고 오늘은 C1, C2, C3라는 고객이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저희는 변경분을 추출해서 C2와 C3는 오늘 추가가 되었고 C4와 C5는 삭제가 되었다라는 델타 파일을 만들게 되고요. 이 델타 파일을 다이나모DB에 최종적으로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만약 델타를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희가 어제 데이터 3개를 삭제하고 오늘 데이터 3개를 삽입하는 총 6번의 연산이 발생하는데 델타 파일을 이용하면 4번의 연산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세그먼트라는 게 사실 어제와 오늘 드라마틱하게 변경되지는 않아요. 보통 3에서 4% 정도의 변경이 발생하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100% 전부 변경하는 것보다 4%만 반영하는 게 아무래도 최소 비용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비용 절감 시나리오는 다이나모DB의 스토리지 비용 자체를 아끼자입니다. 마찬가지로 문제 상황을 먼저 살펴봐야겠죠. 가령 세그먼트 1이라는 걸 만들고 이 세그먼트를 캠페인에 활용하고 캠페인이 종료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저희의 다이나모DB를 살펴보면 여전히 세그먼트와 커스터머 간의 관계 데이터가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운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걸 캠페인이 끝날 때 명시적으로 삭제해 줄 수도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명시적으로 지우게 되면 당연히 비용이 추가적으로 청구가 되겠죠. 따라서 저희는 수명이 다한 데이터를 추가 비용 없이 정리할 수는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고요. 다이나모DB의 TTL이라는 기능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까 보여드린 세그먼트의 생명 주기 단계에서 세그먼트 생성 단계에 저희가 expire at이라는 TTL 컬럼을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TTL에는 저희가 캠페인의 종료 기간을 삽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캠페인이 종료되었을 때 다이나모DB에서도 데이터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뭐가 좋은가가 중요하겠죠. TTL에 의해서 데이터가 삭제되는 경우에는 다이나모DB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공식 문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나모DB TTL을 이용할 때 저희가 주의해야 할 점도 있는데요. 바로 TTL이 지났다고 해서 데이터가 그 즉시 삭제되지가 않습니다.
다이나모DB는 내부적으로 자동 스로틀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속도로 데이터를 삭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일에 걸쳐서 데이터가 삭제될 수도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다이나모DB의 데이터를 저희가 어떻게 적재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텐데요. 일단 나머지 컬럼은 저희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생략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파티션 키, 솔트 키, expire at 이라는 TTL 이 세 가지 컬럼을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파티션 키는 가장 먼저 고객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응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고객 아이디가 들어가게 됩니다. 솔트 키에는 세그먼트 번호가 들어가서 고객과 세그먼트의 관계 데이터를 표현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상황에서 고객 A가 속한 세그먼트 목록을 조회한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먼저 파티션 키를 탐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그먼트 목록을 조회할 것이니까 솔트 키에 세그먼트로 시작하는 데이터를 탐색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1, 2, 3, 4라는 데이터를 얻게 되겠죠. 네, 여기까지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살펴본 것 같고요. 이제 서버에서 저희가 응답 속도와 처리량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DB의 호출 횟수 줄이기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풀 퍼스널라이제이션 기능 중에 저희가 광고 서버와 버즈 간의 통신만 조금 더 확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서버에서 저희 쪽에 회원번호 A를 전달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희는 다이나모DB에서 회원 A가 속한 세그먼트 목록을 조회하게 됩니다. 1, 2, 3이라는 데이터를 조회를 하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저희가 이 데이터를 바로 응답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그먼트가 정말 액티브된 유효한 상태인지를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그먼트의 메타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포스트그레SQL에서 현재 활성화된 세그먼트를 조회하게 되고요. 1, 2, 4라는 세그먼트만 실제로 활성화 중이다 라고 확인을 하면 이 둘의 교집합인 1과 2에 대해서만 응답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포스트그레SQL을 사용하는 순간 블로킹 IO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특히 저희가 많은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서 웹플럭스를 사용하는데 블로킹되는 방식은 아무래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습니다. 또 포스트그레SQL 같은 경우에는 수만 TPS를 처리하기에는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데이터베이스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단에 카페인 캐시라고 하는 로컬 캐시를 두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그먼트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포스트그레SQL에 존재하니 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15초마다 폴링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로컬 캐시에 데이터를 복제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광고 서버로부터 요청을 받았을 때 다이나모DB의 호출 한 번만 발생하게 되고 다른 데이터베이스는 건들지 않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다이나모DB의 커넥션 재사용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먼저 버즈에서 다이나모DB와 통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HTTPS로 통신하게 되는데요. 이 의미는 저희가 TCP 핸드쉐이크가 필요하고 TLS 핸드쉐이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처음에 요청을 보낸다라고 가정을 하면 커넥션을 만들게 되고 그 커넥션을 생성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첫 번째 요청은 항상 느릴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테일 레이턴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요청도 빠르게 처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방식은 커넥션 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커넥션 풀은 당연히 핸드쉐이크가 전부 완료된 커넥션들을 들고 있고요. 이 커넥션들이 브로큰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TCP 키벌라이브 옵션을 켜둔 상태입니다. 네, 두 번째 설명드릴 내용은 fail fast 전략입니다. 저희가 다이나모DB에 조회 요청을 넣었을 때 간헐적으로 다이나모DB가 예상보다 너무 늦게 2초 뒤에 응답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엔 이미 저희의 SLA를 한참 초과하기 때문에 저희의 클라이언트에서도 연결을 해제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2초 동안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겠죠. 따라서 fail fast 전략은 저희가 타임아웃을 조금 짧게 설정해서 빨리 실패하고 차라리 빠르게 재시도를 하는 기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50ms이라고 타임아웃을 설정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가 한 번 실패를 했고 다음 재시도에 응답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100ms 만에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앞서 보여드린 2초나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fail fast 전략을 쓸 때 이 타임아웃을 너무 공격적인 수치로 잡게 되면 잦은 리트라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게 오히려 서버의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리퀘스트 해칭이라는 기법도 있습니다. 이 리퀘스트 해칭이라고 하면 저희가 다이나모DB로 요청을 보낼 때 두 개의 요청을 거의 연달아 보내는 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빨리 온 응답을 채택하고 늦게 온 응답은 버리는 기법인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간헐적으로 요청이 늦더라도 두 번째 보조 요청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테일 레이턴시를 조금 더 최적화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저희의 이런 노력들로 만들어진 성능 측정 결과를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세그멘텀, 글로벌 서비스부터 공유드리면 레이턴시가 95분위는 10ms, 99분위는 20ms/s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요청량은 저희가 초당 약 4,000 정도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수치는 앞으로 훨씬 더 높아질 예정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버즈 지표도 말씀드릴 텐데요. 버즈 같은 경우에는 95분위, 99분위 둘 다 10ms 정도로 준수하게 나오고 있고요. 트래픽은 15,000 rps 정도 발생을 하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맥스 TPS는 2만이 훨씬 넘어가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제가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네, 15,000 rps 정도로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트래픽이 더 늘어난다라고 가정을 해볼 수 있겠죠. 트래픽이 더 늘어난다면은 저희는 다이나모DB 앞단에 레디스를 붙이는 캐시 어사이드 기법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자주 접속하는 유저에 대해서는 레디스에서 응답을 할 수 있고 오랜만에 요청한 고객에 대해서는 다이나모DB에서 응답하는 구조로 성능을 더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런 버즈라는 서비스가 기존에 있었는데 세그멘텀으로 확장하면서 코드에는 어떤 변경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리전 단위로 배포하기 때문에 RDB에도 변경사항이 발생하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세그먼트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세그먼트가 어떤 국가에서 활용되는 세그먼트인지 저희가 구분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엔티티 아이디라는 국가를 구분하는 컬럼이 추가되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저희가 레파지토리 레이어를 살펴보면 기존에 조회하던 쿼리가 있겠죠. 여기에서 전부 글로벌 엔티티 아이디라는 조건절이 추가가 되어야 합니다. 레파지토리가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은 서비스에서도 추가가 되어야겠죠. 왜냐하면 레파지토리로 넘겨줘야 하니까요. 이렇게 서비스 레이어에서도 추가가 되게 되면 컨트롤러 레이어에서도 서비스에 넘겨줘야 하니 추가가 되어야 할 거고 결국 유저 요청으로부터 받은 글로벌 엔티티 아이디라는 값이 레파지토리까지 계속 전달되어야 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저희가 사실상 거의 모든 소스 코드의 변경사항이 발생하고 보시는 것처럼 코드의 복잡도가 많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코드의 변경을 최소화할 수는 없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 필터라는 애노테이션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필터 애노테이션은 보시는 것처럼 컨디션 부분이 있는데요. 이 컨디션 부분에 글로벌 엔티티 아이디는 글로벌 엔티티 아이디라는 변수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두고 그리고 그 위에 파라미터 데피니션이라고 있는데 글로벌 엔티티 아이디가 어떤 타입인지를 정의해 둘 수 있습니다. 이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조회 쿼리에 저 글로벌 엔티티 아이디라는 애를 동적으로 삽입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만 저 조건절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필터 애노테이션을 적용하는 방식도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요. 이 필터 애노테이션을 적용할 때는 AOP와 쓰는 경우가 많은데 AOP의 첫 번째 스텝은 먼저 언제 이 필터를 적용할 것인가 입니다. 저희는 글로벌 엔티티 아이디 컨디션이라는 애노테이션이 붙어 있는 경우에만 필터를 적용하겠다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유저 요청으로부터 글로벌 엔티티 아이디라는 값을 꺼내 와야겠죠. 그래서 저희는 HTTP 서블릿 리퀘스트로부터 이 글로벌 엔티티 아이디라는 값을 조회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엔티티 매니저라는 친구로부터 세션을 꺼내게 되고 이 세션에서 글로벌 엔티티 아이디 필터 앞전에 정의해둔 필터를 활성화를 하고 저희의 글로벌 엔티티 아이디 값 이전에 조회했던 값을 넘겨주게 되면 모든 세팅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의 장점으로는 애노테이션이 있는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각 레이어에 글로벌 엔티티 아이디를 더 이상 전달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렇단 얘기는 기존 조회 코드에 전혀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변경되는 코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말씀드려보면 딱 한 군데에 변경이 발생하는데요. 서비스 레이어에서 글로벌 엔티티 아이디 컨디션을 붙여주기만 하면 저희가 별도의 조작 없이 글로벌 엔티티 아이디라는 조건이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필터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필터는 트랜잭션 안에서 동작시켜야 합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은 세션 안에서 동작을 하는 거긴 한데 저희가 트랜잭션을 명시하지 않으면 사실 세션이 열리고 거의 바로 닫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필터가 개입할 타이밍이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손쉽게 트랜잭셔널 안에서 동작해야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덴티파이어 로드에 대해서는 필터가 동작하지 않습니다. JPA가 아이덴티파이어 로드와 쿼리 로드 두 가지를 지원을 하는데요. 아이덴티파이어 로드가 뭐냐면 find by ID in과 같이 어떤 식별자로 데이터를 조회하는 경우에 이 아이덴티파이어 로드라고 부르고, 이때는 필터가 개입할 타이밍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메서드를 사용하게 되면 글로벌 엔티티 아이디에 대한 조건절이 추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우회하기 위해서는 이 쿼리라는 애노테이션을 붙여주면 됩니다. 이 쿼리라는 애노테이션을 붙여주게 되면 아이덴티파이어 로드라고 하더라도 이 쿼리 로드로 동작 자체가 컨버팅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웨어절에 아이디에 대한 조건절만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엔티티 아이디라는 값이 조건절에 포함되어서 쿼리가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버즈와 세그멘텀에서 달라지는 인프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또 궁금하실 텐데요.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사실 많은 것들이 달라지지만 제가 일부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간단한 저장소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우아한 형제들에서는 길랩을 기본 저장소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버즈에서는 길랩을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이고요. 세그멘텀에서는 저희가 딜리버리 히어로 센트럴에서는 GitHub을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GitHub을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거를 양쪽에 코드를 관리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고, GitHub를 메인 저장소로 활용을 한 후에 미러링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길랩에 동기화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버즈의 백오피스 툴로 우아한 백오피스라는 게 존재하는 반면에 세그멘텀은 옵스포털이라는 DH 센트럴에서 사용하는 툴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인증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우아에서 사용하는 인증 시스템이 존재하고, 세그멘텀은 STS라는 인증 시스템을 사용하게 됩니다. 당연히 유저에 대한 인증을 할 때도 저 버즈에서는 구글 인증을 사용하게 되고요. 세그멘텀 같은 경우에는 옥타 인증을 쓴다라는 것도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차이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부 다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해결했다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배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버즈는 심플로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배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EC2 기반으로 배포를 했습니다. 하지만 세그멘텀은 GDP라는 툴을 기반으로 하고 EKS 기반으로 배포한다라는 차이점이 있었고, 배포가 끝나고 운영한다라고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버즈는 성능 테스트 툴로 엔그라인더를 사용하는 반면에 세그멘텀은 K6 기반의 하우비체라는 툴을 쓰거나 GDP 로드 테스트라는 최근에 만들어진 툴을 쓰거나 하는 방식으로 차이가 존재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는 버즈 같은 경우에는 사내 서비스이기 때문에 VPC 내에서 통신을 하게 되는데요. 세그멘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국가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보내는 구조라서 저희가 전부 다 VPC 피어링으로 연결해서 통신을 하기에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플레어와 퍼블릭 통신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간헐적으로 성능이 조금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팀들은 저희가 직접 프라이빗 링크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니터링 툴로도 버즈는 그라파나를 사용하는 반면에 세그멘텀은 저희가 런칭 당시에는 데이터독을 썼고 지금은 그라파나로 옮겨졌긴 합니다. 네, 그리고 기타 플랫폼들이 있겠죠. 저희 우한 형제들에서 제공하는 배치 플랫폼이라던가 메일 발송을 도와주는 플랫폼 같은 기능들을 저희가 사용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버즈에서는 그냥 사용하면 되지만 사실 이 기능을 세그멘텀에서는 또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둘의 VPC가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이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버즈에서 어떤 기능을 사용한다라고 하더라도 세그멘텀에서 사용하려면 딜리버리 히어로 센트럴에서 제공하는 다른 플랫폼이 있는지를 탐색하거나 아니면 직접 구현해야 한다라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글로벌 서비스 론칭 후기에 대해 말씀드리고 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저희가 무심코 쌓아뒀던 기술 부채 또는 확장성을 고려하지 않았던 코드들이 있겠죠. 이것들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실제로 이 기술 부채를 갚는 데만 3개월 이상의 시간을 소요를 했고요. 이 기술 부채를 만약 갚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저희가 버즈를 위한 기능이 있고 글로벌 서비스를 위한 기능이 분리되기 때문에 이는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버즈 자체가 기술 스택 자체가 애초에 너무 넓습니다. 거기에 버즈와 세그멘텀의 기술 스택 차이 때문에 개발자들이 더 혼란을 겪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그멘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DB를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요. 네트워크나 인프라 관련 작업도 개발자가 직접 수행을 합니다. 테라폼 코드도 직접 작성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 마지막은 타임존, 언어, 문화의 장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타임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독일과 7시간의 시차가 존재하는데요. 이는 저희가 우한 형제들에서 업무가 끝날 때쯤에 딜리버리 히어로에서는 근무를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뭔가 서비스를 빠르게 런칭하기 위해서는 낮에 버즈와 관련된 기능 개발을 하고 밤에는 세그멘텀과 관련 기능 개발을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움만 있었으면 안 되겠죠. 저희가 얻는 자산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기술 부채를 갚아 나가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아키텍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아키텍처 설계 역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미 기술 자체가 많기 때문에 어떤 기술을 도입할 때 이 기술을 정말 도입하는 게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잡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아무래도 물리적인 거리도 멀고 사실 문화의 차이도 존재하지만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원팀으로서 잘 일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얻은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